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법 연습 제2주 시험 범위 쟁점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법인의 대표권 제한에 관련된 거,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이 두 가지 부분, 법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또는 이제 비법인 사단에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계약의 무효와 관련해서 효력과 관련해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내용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 하자 부분 그리고 무효와 관련된 내용이긴 하지만 요 반사회질서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효력에 관련된 문제이긴 하지만 유동적 무효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법인의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법인의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을 공부할 때는 법인인 경우와 비법인 사단인 경우 두 가지를 구분해서 여러분이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인인 경우에는 이제 법인 등기부가 있기 때문에 대표권 제한을 하더라도 그 대표권 제한을 등기부에 기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대표권 제한이 등기부에 기재가 된다면은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을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등기가 되어 있다면은 그럼 대표권 제한을 주장할 수 있고요. 대표권 제한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제3자한테 대표권 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권 제한을 상대방이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등기부에 기재되었는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비법인 사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권 제한에 관한 내용들을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표권이 제한된 경우, 예를 들면 뭐 정관이나 사원총회에 의해서 제한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대표권 제한을 이제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은 비법인 사단이 주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인데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표기관이 이제 그 직무와 관련돼서 불법행위를 해야 됩니다. 대표기관이 아닌 자가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사용자 책임이 성립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표권이 없는 이사, 이제 이사회의 구성원 중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이 대표권이 없는 이사나 직원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사용자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일단은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이제 대표기관이 불법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부정이 되기 때문에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게 되겠죠. 자, 일단은 이제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인데요. 이제 법인의 불법행위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사례로 등장하더라도 이 두 가지 경우가 사례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대표권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대표기관이 대표행위를 했는데 그 대표행위가 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을 위한 것일 때 다만 이 대표행위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효한 대표행위가 되는데 상대방이 그 대표기관의 대표권 남용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이 대표권 남용이 성립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대표권 남용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법인의 그 계약이 이제 그 법인과 거래한 거래행위 자체가 무효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문제되는 그 대표적인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사원총회 이제 그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같은 경우에 총유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민법 276조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법인의 이제 비법인 사단의 총유 재산을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매도하였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276조에 따라서 그러한 처분행위는 무효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처분행위, 매매 계약이라든지 이런 계약이 무효가 되면은 상대방이 손해를 입을 수도 있겠죠. 따라서 상대방은 이런 종중 재산이라든지 비법인 사단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에 그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경우
이제 종중총회,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의 총회 결의 없이 총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또는 대표권 남용의 경우에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으니까 그 외의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이제 대표기관이 불법행위를 하는 들이 뭐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표기관이 뭐 사기를 하거나 뭐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사례에서 등장하는 경우는 주로 대표권 남용의 경우나 또는 총유 재산을 총회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처분했기 때문에 그 처분행위가 무효가 되어서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경우 그때 법인의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법인의 이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직무 관련하여 대표행위를 해야지만 되는 건데요. 이 직무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 이론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용자 책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사무 관련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이 사무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도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직무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대표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대표기관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요 문제가 좀 어려운데요. 자, 대표권 남용과 그 다음에 그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이 두 가지 경우를 좀 같이 결합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대표기관이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대표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 대표행위는 유효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러면 이제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여지가 없겠죠. 그런데 대표기관이 대표권 범위 내에서 대표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대표권 남용이 성립될 여지가 있고요. 자, 이렇게 대표권 남용이 됐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은 대표권 남용이 성립돼서 그 대표행위가 즉 거래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렇게 대표행위가 무효가 된다면은 상대방이 손해를 입을 거 아닙니까? 그럼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그 대표자가 자기를 속여서 이렇게 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법인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면서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하면서 법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권 남용 행위가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안 되는 경우는 상대방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직무 관련성이 배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모른 상태라면 즉 모른 것에 대해서 과실이 있는 것만 가지고는 직무 관련성이 부정이 안 되고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돌아오면은 대표기관이 대표권 남용을 했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그 대표권 남용행위, 처분행위가 무효가 됐을 경우에 상대방은 그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는 상대방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돼요. 이 두 가지 경우 이제 여러분들 이제 대표권 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권을 벗어난 행위의 경우에도 남용이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제 대리권 남용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자, 대표권을 벗어난 행위의 경우, 대표권을 벗어난 행위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대표권 남용이라는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권 범위 내에서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했을 경우에 대리권 남용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무권 대리의 경우에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무권 대리를 했더라도 대리권 남용이 문제되지 않는다. 요건 이제 여러분 대표권 남용이나 대리권 남용에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대표권 남용이나 대리권 남용은 모두 다 적법한 대표권 내에서 또는 적법한 대리권 내에서 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게 이제 그 대표권 남용이나 대리권 남용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경우에
대리권을 벗어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대표권 남용이나 대리권 남용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자, 이것도 같이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 대표권 남용이 성립하고 대리권 남용이 성립하는지 이 부분을 반드시 정리해 놔야 됩니다. 대표권 남용이라고 하는 거는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표권 범위 내에서 뭔가 대표행위나 대리행위를 했을 경우에 대표권 남용이나 대리권 남용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대표권 남용이 인정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도 같이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상대방이 직무, 아까도 계속 강조해서 얘기했죠. 상대방이 직무 관련성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직무 관련성이 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인데요.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 내용, 법률행위 내용이 반사회 질서적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와 의무 자체가 반사회 질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사람의 장기를 사고 파는 거, 이거 자체가 반사회 질서적인 거죠. 그리고 법률행위 조건, 그러니까 법률행위 부관인 거죠. 어떤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조건 자체가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동기가 상대방한테 표시되었거나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에 그럴 때 이제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겠죠. 즉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는 결과적으로 권리와 의무 자체가 뭐 법적으로 이제 뭐 반사회 질서적이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해 두고요. 그 다음에 어떤 법률행위가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거나 또는 강행 규정 위반으로 인해서 무효인 경우에 그 법률행위를 한 사람, 즉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를 했거나 강행 법규를 위반한 사람이 스스로 그 법률행위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마치 금반원의 원칙에 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그 강행 규정의 취지라든지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취지를 고려해서 그렇게 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매매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꼭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보겠지만은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와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겁니다.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는 권리와 의무가 사회 질서에 반하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이 내심에 있는 효과 의사와 겉으로 표시되어 있는 표시상의 효과 의사가 다른 것 또는 내심에 있는 효과 의사를 형성하기 위한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을 때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발생한 권리와 의무가 법 질서에 반하는지 아닌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법률행위가 어떻게 성립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법률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권리와 의무가 사회 질서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차원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 같은 경우는 계약 성립 과정의 문제, 사기 강박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계약 체결 과정 속에서 강박이 사용됐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면 협박을 해가지고 물건을 사고 파는 거, 그 물건 사고 파는 거 자체는 권리와 의무 자체는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의사표시를 하게 만든 것이 강박이 사용된 것 뿐이지. 따라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강박에 의해서 뭐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협박을 해서 장기를 사고 파는 계약을 했다. 이거는 당연히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가 되겠죠. 왜냐하면 장기를 사고 파는 것 자체가 뭐 강행 규정에 위반되기도 했고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니까 그렇죠. 하지만 강박이라는 수단이 사용됐다고 해서 법률행위가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를 꼭 구분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중에는 이중매매 법리가 이제 그 이중매매도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자, 이중매매 같은 경우에는 제2매수인이 제1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알면서도 적극 가담해서 제2매매계약을 체결시켰을 경우에 그럴 때 이제 그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가 있는 경우에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가 성립한 경우에 뭐 예를 들면은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팔았는데 다시 병에게 부동산을 팔았을 경우에 X 부동산을 팔았을 경우에 이때 병이
적극적으로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알면서 적극 가담을 해서 결과적으로 제2 매매 계약을 체결시킨 경우에 그때 병이 적극 가담했으므로 제2 매매 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돼서 무효가 되겠죠. 자, 이럴 때 갑은 병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원인 급여가 성립하기 때문에 불법원인 급여 같은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배제될 뿐만이 아니라 등기의 말소 같은 그런 것도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없겠죠. 하지만 여기서 갑과 병 사이에 제2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을은 비록 갑은 병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지만은 을은 갑을 대위해서, 즉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대위 권리로 해서 갑을 대위해서 병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요 내용들도 여러분들 기억해 둬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 부분인데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고요. 단순히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이 궁박과 무경험, 경솔이 있어야 되고요. 그걸 상대방이 이용했을 때, 그럴 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했을 경우에 궁박했는지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험이 없다든지 경솔했는지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상계약 같은 경우에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불균형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계약 같은 경우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의사표시 하자인데요. 의사표시 하자는 비등기 표시와 통정어의 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그 다음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를 구분할 때 요거는 좀 이제 비등기 표시하고 통정어의 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하나로 묶을 수 있고요. 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 것이냐? 비진이 표시와 통정어의 표시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같은 경우에는 내심의 효과이사, 즉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즉 당사자가 의혹했던 권리와 의무와 실제 표시된 권리와 의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죠. 반면에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같은 경우에는 내심의 효과 의사와 표시된 것, 즉 의사와 표시 사이에 불일치가 없습니다. 즉 당사자가 원한 바대로 의사표시를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다른 비등기 표시나 통정어의 표시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다르게 되겠죠. 자,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비록 내심의 의사와, 즉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만은 그 내심의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속았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협박에 의해서 이 내심의 의사를 형성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비즈니 표시나 통정어의 표시나 착오의 의사 표시 같은 경우에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 때문에 의사 표시의 하자로 인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비즈니 표시 같은 경우에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되는 건데요. 그걸 알고 있어요. 표의자도. 다만 알면서도 의사 표시를 하는 거를 비즈니 표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통정어의 표시 같은 경우에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불일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과 통모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통정어의 표시 같은 경우는 단독행위 같은 경우에도 통정어의 표시를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의사표시의 수령자와 의사표시자가 서로 짜고서 가짜로 이제 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비즈니 표시와 통정어의 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점에 대해서 표의자가 알고 있다는 점이 공통되지만, 그렇지만은 통정어의 표시와 비즈니 표시가 다른 점은 통정어의 표시 같은 경우는 상대방과 이제 통모를 하고 상대방과 짜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의사 표시를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비즈니 표시와 다른 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짰느냐 안 짰느냐에 따라서 표의자가 알고 있는 거는 똑같은데
짜면은 통정어의 표시고 안 짰으면 비진입 표시가 되는 겁니다. 비진입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무효가 되는 것이죠. 통정어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같은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 있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인 경우에, 그리고 그 착오에 대해서 중과실이 없으면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겠죠. 자, 그리고 취소로 인해서 취소가 되면은 상대방이 이제 그 계약 관계가 취소가 되니까 그로 인해서 손해를 입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그런 경우에 단순히 착오자의 부주의가 인정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착오로 인한 취소 같은 경우에 표의자에게 부주의가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취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여러분들 일부 무효 같은 경우에는 전부 무효가 원칙이죠. 다만 당사자가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계약 관계를 뭐 이제 유효하게 유지할 생각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일부분만 무효가 되는데, 이 일부 취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목적물을 가분해서 취소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그런 경우에만 일부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같은 경우에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것이죠. 다만 그 의사와 표시가 이제 그 형성되는 과정에서 협박이나 사기가 사용됐다라고 하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문제에서 가장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제3자가 기망을 하거나 이제 강박을 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표의자가 아니라 속은 사람, 그러니까 기망을 당하거나 또는 이제 그 강박을 당한 사람, 이제 그 속은 사람인 또 협박을 당한 사람이 아니라 그 협박을 당한 사람 또는 속은 사람과 상대방이 제3자가 속였다는 점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거는 제3자가 사기를 했거나 강박을 한 경우가 그러고요. 대리인이 상대방을 속였거나 이제 그 협박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때 대리인은 본인과 동일하게 취급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은 대리인이 사기나 기망을 이유로 해서 본인이 알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대리인이 아닌 피용자가 이제 그 자기 소속 법인을 위해서 기망행위를 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그 피용자라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제3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제3자의 기망행위를 법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그런 경우에만 제3자의 사기나 기막, 강박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여러분 되게 어렵죠? 이거 실제로 문제 나오면 되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사기나 기망을 한 사람이, 강박을 한 사람이, 그러니까 기망을 하거나 협박을 한 사람이 대리인이냐 대리인 이외의자냐에 따라서 제3자의 사기나 강박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망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뭐 취소를 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이 두 가지 권리는 경합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두 개의 권리를 다 실현시킬 수는 없겠죠. 자, 그리고 무효 취소의 효과인데요. 이제 계약이 취소가 되었거나 무효인 경우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고요. 이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동시행 관계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됐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할 때 항상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죠. 자, 따라서 계약이 취소되었거나 무효된 경우에 매수인이 선의의 점유자이기 때문에 민법 이제 그 점유자 회복자의 규정에 따라서 과실수취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은 뭐 매매 대금을 다 반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수인이 선의의 점유자로서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매도인도 선의의 매도인도 매매 대금에 대한 이자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587조는 매매 계약에서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에 과실은 매도인한테 귀속이 되고 매수인은 매매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규정이죠. 그래서 그 규정이 좀 반대로 되긴 하지만은 이렇게 계약 무효 취소의 경우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약이 무효가 되었거나 취소인 경우에 제3자가 보호가 되는데 이때는 선의의 제3자가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외형상 취소되었거나 무효인 계약의 외형상 법률 관계를 신뢰를 하고 거래를 한 사람은 제3자는 보호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의의 제3자가 보호가 되는데 그 선의의 제3자가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3자, 어떤 사람이 제3자에 해당하느냐라는 여부가 되게 중요할 텐데요. 이건 여러분들 계약 해제에 있어서의 제3자와 반드시 잘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원론적인 것만 얘기하자면은 계약의 무효 취소의 경우에 제3자의 보호 범위는 계약 해제에 있어서의 제3자의 보호 범위보다 더 넓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계약 해제에 있어서의 제3자는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만이 보호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인 경우에는 제3자 같은 경우에는 등기나 인도 등에 의해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게 된 경우에는 제3자로서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니은번에 해당하는 것이죠. 매매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그 매매 계약상의 매매대금 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 또는 그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 같은 경우에는 제3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선이기만 하면은 다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의 해제 같은 경우에는 그 해제된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을 가압류하거나 그 채권을 양수한 사람은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제3자의 범위에 대해서 계약 해제와 또는 무효 취소의 경우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채권 양도 같은 경우에 채권 양도가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채무자는 만약에 양수인한테 돈을 갚았다라고 한다면은 채권 양도가 통정허위 표시인 것에 대해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직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동안에는 단순히 채권 양도가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서 채권 양도가 되었다고 해서 채무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제3자로서 보호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동적 무효에 대한 내용들 보도록 하시죠. 자, 유동적 무효는 무효의 일종이고요. 권리와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지만은 아직 유동적 무효인 상태는 완전한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로 받은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유동적 무효인 계약의 특징이 되겠죠. 자, 유동적 무효인 계약은 당연히 무효이기 때문에 이 무효인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뭐 손해배상, 채무불이행을 인정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겠죠. 뭐 계약이 무효인데 어떻게 채무불이행이 인정이 될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자, 그리고 계약이 무효이더라도 당사자들은 서로 협력해서 허가를 받아서 계약을 유효하게 만들 의무를 부담한다. 협력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협력 의무는 소송상 강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 절차를 이행하라 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법원에서 당사자가 이제 협력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리고요. 뭐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마찬가지로 그럼 당사자는 그 판결문을 갖고 가서 혼자 토지 거래 허가를 받고 계약을 완성시킬 수도 있습니다. 유효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유동적 무효인 경우에는 언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느냐?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로 이제 불허가 처분이 있어서 당사자 쌍방이 허가를 받을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불허가 처분이 있거나 그럼 더 이상 이제 계약은 유효하게 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양 당사자 쌍방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이런 경우는 더 이상 계약을 유동적 무효로 둘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니은번. 양 당사자가 합의 해제하는 것. 원칙적으로 유동적 무효인 계약은 합의 해제가 허용이 되지 않죠. 당연히 해제 계약 자체도 무효니까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해제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지만 양 당사자가 합의 해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양 쌍방이
허가를 받지 않은 의사를 명백히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양 당사자가 합의 해제를 하면은 그럼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해서 취소를 했다거나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해서 취소를 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더 이상 뭐 계약 관계가 무효라고 해서 그걸 유동적 무효 상태로 두는 것은 좀 불합리하잖아요. 그걸 뭐 취소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권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유효하게 완성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취소 의사표시를 하라 이렇게 되는 건 너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게 취소권 행사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취소가 안 돼, 뭐 이제 의사표시 자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원래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거나 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경우도 원칙적으로 해제는 허용되지 않지만은 이 계약금 계약에 따른 해제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또는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면 계약은 확정적인 무효로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외에는 뭐 예를 들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거는 그건 허용되지 않죠. 왜냐하면 채무 불이행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이 두 번째 주에서는 법인의 대표권 제한 또는 불법행위 책임,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의사표시 하자, 유동적 무효에 관련된 쟁점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전에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직접 문제를 받아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풀어보는 시간을 갖고 그걸 다시 또 답안지에 옮기는 식의 연습, 그러니까 3단계가 되겠죠. 첫 번째 내용을 충분히 공부하고 두 번째는 충분히 공부한 내용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보고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다면은 그거에 기초해서 다시 답안지를 작성해보는 이 3단계의 작업들을 이번 학기 내내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가면은 이 3단계의 과정들을 빠른 시간 내에 결합시켜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가능할 때가 오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계속 연습 잘 하길 바랍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만나겠습니다.